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북한인 리정철.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리정철의 김책공대 졸업 증명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는 잘 훈련된 사이버 전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기억자의 기사입니다. 리정철과 흐엉, 오늘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상한 용의자들, 한 명은 김책공대를 졸업한 엘리트 사이버 전사, 또 다른 도안티 흐엉, 이 여성은 북한이 이른바 출구작전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섭외한 용의자인 성격이 오늘 짙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리정철의 김책공대 졸업증명서를 저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오래된 졸업증명서이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누렇게 발해 있지만 선명하게 이 사진에서 리정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앞가르마,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될 당시에도 앞가르마, 별로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름 리정철, 1970년 5월 6일생, 입학 1993년 9월 1일, 93학번이군요. 졸업은 1999년 2월 1일, 6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학과는 프로그램공학과, 우리로 따지면 컴퓨터공학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졸업증명서 위에를 보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배려로 대학의 전 과정을 마친 이 동무에게 국가시험위원회의 결정으로 프로그램 공학기사, 기사 자격증까지 수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책공대 도장까지 꽝 찍혀 있습니다. 정성규 위원님, 리정철을 두고 그냥 음란 사이트나 운영하는 평범한 북한의 말단 공작원 혹은 소시민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 졸업증명서를 보니까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공대하면 김책공대 아닙니까? 엘리트죠. 북한 엘리트고 93학번 컴퓨터 프로그램 공학과 출신, 93년도에 프로그램이 한참 뜰 때인데 그때부터 미리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카이스트 졸업생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책공대는 거의 카이스트급이다. 그런 정도의 굉장히 우수한 북한 출신의 이공계 엘리트라고 봐야죠. 그동안도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말레이시아 입국을 해서 식품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있었고 사실은 하지 않았었고 딸이 이제 보통은 북한에서 나와 있는 근로자들 경우 혼자서 단독 부임을 하는데 이 경우엔 부인과 딸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에서 1년 등록금이 800만 원이 넘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1년 등록금이 800만 원이 넘는다. 그런 것도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지 궁금증이 일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화학 전공이냐 과학자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전공은 없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약물 전공도 아니었어요, 결국에. 결국은 이제 IT 전공이었는데 보니까 음란 사이트와 그 다음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외화벌이를 해서 돈을 북한에 상납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요 임무로 하고 있었고. 북한 본국으로 어떤 외화를 벌어들여서 그것을 송금하는 자본책 역할을 했다. 그거 플러스 해서 이번에 보니까 일종의 사이버 부대원 소속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굉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에 의해서 세계 3위의 실력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3,000명 정도의 정예급 요원들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번에 김정은에 대한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던 소니 픽처스를 공격한 것도 북한의 사이버 부대로 알려져 있죠.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자랑합니다. 소니 이 영화사를 해킹할 정도로 북한의 사이버 부대 실력은 세계 최강인데 그 중에서도 김책공대 라인 정보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윤태곤 실장님, 이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적어도 통일정선부의 중간 간부급 이상을 됐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돈을 벌어가지고 상납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 자기 가족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 관련 업무까지 이제 오더가 내려오면 프로젝트별로 수행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도 이게 관여가 됐다면은 현재 이제 동남아 출신들이 용의자들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뭐 이게 비행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맞추는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아마 담당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김책공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 보통 학교가 아니에요. 북한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학교가 명문학교입니다. 예. 김일성 대학이 최고고, 김일성대. 그다음 김책공대, 그 김일성의 이제 아버지인 김형직 사범대, 예. 김원균 음악대라고 해서 사람 이름 들어가는 학교들이거든요. 김원균 음악대까지. 예, 김원균 음악대까지 있는데, 김책공대는 우리로 치면 이제 카이스트 플러스 포항공대 정도 되는 학교.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합쳐놓은 급이다. 네. 상당히 엘리트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 이제 보면은 70년생인데 93년 대학을 입학했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조금 늦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한에 이런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인민군으로 복무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70년생인데 그렇죠. 학번이 한 93학번이었군요. 17세, 18세 이제 인민군에 입대를 했다가 아마 제대하고 당성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이렇게 배치가 됐을 것 같아요. 윤 실장이 학번이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94학번. 94학번. 거의 비슷하네요, 리정철과. 93, 94학번. 박성규 전 대변인 오늘 모셨는데요. 네. KBS 오랜 기자 생활 하시면서 뭐 북한 예. 취재도 많이 하셨는데, 네. 김책공대를 졸업해서 말레이시아에 가족과 함께 파견할 정도의 자원이라면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습니다. 동명이인이라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잘못 체포한 거 아니냐. 뭐 급기야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네네. 결코 아니다라는 반응이겠죠. 동아일보가 아주 귀한 자료를 예. 그 특종으로 보도를 했네요. 우리가 지금 봤지만은 김책공대 가려고 하면은 당성이 인정되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당성. 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 실력 없이 못 가죠. 실력. 예. 그런데 거길 졸업한 데다가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외국에 본인 혼자 나간 게 아니고 가족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완전히 신임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족까지 딸려 보내는 경우는 사실은 아주 외교관 특별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라도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볼모 형식으로 가족을 잡아두는 것이 북한이 이제까지 보여온 행태인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부인을 아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쭉 보면은 북한이 이런 일들을 저질 때마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돌발적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요. 예. 그리고는 부인을 해요. 부인한다. 예, 부인을 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리발을 내죠. 오리발의 튼 끝장이다. 이번에도 보면은 북한 대사관까지 지금 연루됐다고 하는데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공동조사를 제안합니다. 네.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거죠. 공동조사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다, 누구의 음모다. 이건 뭐 아웅산 때도 마찬가지였고, 천안함 때도 그랬어요.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노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동요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돼 있어서는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 우리 흔한 얘기로 하면 종북을 하는 사람들이죠. 종북 집단을 겨냥한 메시지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들고 나오죠. 또 이거 공동조사해야 된다. 정말 북한의 수행이 맞느냐? 우리 그런 경우들 수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겠지만은 일일이 그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응할 필요 없다. 이래서 니들 수행 맞지 않냐, 이게 문제 있지 않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뭐냐면은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돼요. 예. 맛을 보여주는 건 지금으로서 뭐냐, 외교적인 노력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맛을 보여주자. 외교적인 노력,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유엔에서 지금 인권이사회가 27일 날 열립니다. 예. 제네바에서. 거기에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도록. 그럼요. 두째. 두 번째로 중국을 압박해야 돼요. 예.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건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공인하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온 게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 전문가들 다 똑같은 시각이거든요. 중국이 발 빼지 못하도록 압박하라. 압박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셋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김한솔의 보호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도록 여론을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원을 좀 김한솔 신변 보호로 좀 파견하는 방법도.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국제 관계 속에서 여론을 활용해서 북한이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저는 괜찮다면은 오늘 어디에선가 그 기사를 쓴 분도 있던데, 우리 정부가
가능하면 보호하는 방법 또는 데려오는 방법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한솔의 한국 망명까지 물밑에서 타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